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2월의 첫날입니다. 내일 모레 3일은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인데요. 그리고 다음 주 12일이 설날입니다. 2월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물론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맞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에도 2월은 그 어느 해보다 시작의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겨울을 끝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19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물은 결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4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32%로 나타났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도 17%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선별 지급이 우세했지만 40대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47%로 선별 지급 3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곳 기숙사는 기존의 이주 자가격리를 위해 쓰이던 곳인데요. 남는 방 40개실을 무증상 해외 입국자를 위한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무증상 입국자는 별도 격리 조치 없이 귀가한 뒤 각자 검사를 받습니다. 길게는 3일. 이 기간 지역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입국자들이 중간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가족이나 타인들을 접촉하지 않고 안전하게 PCR 검사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기존 입소자들과는 동선이 아예 분리됩니다. 퇴소자가 나오면 방 전체를 방역하고 환기까지 거쳐 3일 뒤에야 새로운 입소자를 받습니다. 10시, 그 다음에 4시, 저녁 8시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각 복도라든지 방역을 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직원 간이라든지 입소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은 전혀 없이 철저하게 방역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픽업버스를 타고 오고 이후 검사와 입소까지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고양시 민원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영아 종일제 가형 이용 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늘렸습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코로나로 휴교 등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은 기존 정부 지원 시간 한도와 별도로 작년처럼 추가 돌봄 서비스에 대해 요금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른바 학교 돌봄터를 신설하기로 발표했죠. 기존 초등 돌봄교실과 역할은 같지만 지자체가 운영에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요. 돌봄 전담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모두 1,500개, 이른바 학교 돌봄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 돌봄터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향후 2년간 돌봄 인원을 3만 명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 돌봄터는 기존 초등 돌봄교실과 달리 학교는 교실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과 관리를 도맡는 형태입니다. 초등 돌봄교실과 같은 운영 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정규 수업 전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으로 2시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 기존 돌봄교실을 학교 돌봄터로 전환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입장에선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 돌봄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결국 학교 돌봄터가 기존 교실을 잠식해 고용 형태가 바뀌는 등 고용 불안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학교 돌봄터는 정작 학교와 단절되면서 학생 관리에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이 될 뿐이에요. 학부모님들한테도 그 학교 소식 같은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의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지난해 국회에서 지자체가 돌봄 주체가 되는 온종일 돌봄특별법을 추진하다가 돌봄 전담사의 거센 저항 이후 잠잠해졌던 교육계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정인이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 아동복지회는 지난해 상태 확인을 위해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 양모는 거부했고 강제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현장에는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동행해 조사를 벌입니다. 현장 조사를 거부한 보호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은 신고 현장 외 장소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3월부터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아동 중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게 됩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양부모와 분리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학대 피해 아동 중 2세 이하가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영아 보호를 위한 보호가정 200여 곳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 시간을 2배인 160시간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 입양을 할 때는 입양기관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결연위원회가 적합부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합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하여 아동, 예비 양부모 간 초기 상호 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 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실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드경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 제한 문제와 관련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발하게 하자는 대안이 법무부와 협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실장은 아동이 학대 행위를 당하면 시군구청장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친권과 부딪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시설물 관리 실태는 아직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10cm 이상 높이로 차도 전체에 설치해야 할 과속 방지턱은 무늬뿐이고 횡단보도에 그려진 도색은 군데군데 훼손돼 엉망입니다. 시속 30km 이하 주행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표시 역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워졌습니다. 많이 났어요. 여기가 언덕이 이렇게 내려가고 차들이 막 달리는 거 표시판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 주변 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불법 주차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안전 펜스는 오래전 훼손됐지만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12개 시군 내 초등학교 345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74%가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를 통해 모두 790건을 적발했는데 교통안전표지 부적 합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
노면 표시 부적합과 불법 주정차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호구역내 안전 표지판, 노면 표시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 개학 전까지 부실 시설을 개선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0.9%, 10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2019년 1차 조사 때 1.6%였던 응답률보다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 등교 수업이 감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커졌습니다. 조사에서 사이버 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1차 조사 때보다 3.4%포인트 늘어났는데 예년보다도 비중이 다소 커진 게 눈에 띕니다. 사이버 폭력은 중학교에서 피해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이었습니다. 교육계에선 무엇보다 사이버 폭력 비중이 커진 것은 비대면 수업에 그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와 억눌림, 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사이버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정서적인 안정, 또 심리 치유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방안들이 함께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폭력 대응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논문을 통해 학교 내 코로나 감염이 극히 적었고 등교 중지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코로나 속 등교 수업도 괜찮다는 취지인데요. 교육 현장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연구팀과 함께 발표한 논문입니다. 지난해 5월 등교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 청소년을 조사해봤더니 교내 전파는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기간 국내 확진자 가운데 0세에서 19세 확진자 비율은 7.2%였고 학교 폐쇄 전후가 차이가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학교도 나름 안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에만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학교라는 곳은 철저히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끼리만 있고 다른 사람들이 섞이거나 그것도 아니고. 전면 등교 수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더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가 조금 걱정되고 등교 일수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아요. 무증상 애가 교회 수업한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인원이 좀 많아지면은 어떤 아이가 사실 무증상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3월 신학기 전후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등교 수업 확대의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야 되는 거죠. 교사들을 사실은 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 그 상태를 보고서 이제 등교를 점점 늘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확진자가 아직 그렇게 안 줄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학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만 마련된다면 등교 수업을 통해 오히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라는 이름도 생소했던 감염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발 위기에 지난 1년은 경제는 물론 우리 삶의 모든 면이 송두리째 흔들린 시간이었습니다.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세 글자가 이 정도까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곤 감히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높은 전염력에 예측 불허의 변이까지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는 전 국민이 마스크가 일상인 생활을 했음에도 지난 1년간 7만 3천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36.45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 뉴질랜드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지만 희생은 작지 않았습니다. 1,2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까운 이들과 밥 한 끼 하기도, 시장 상인과 흥정하면서 장을 보기도 어렵게 만든 감염병의 창궐은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대면 소비 생활의 위축은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부터 앗아가 지난해 취업자 수는 22만 명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입니다. 해외 각국도 코로나에 강타당하면서 상반기엔 수출이 마이너스 25%까지 급락했습니다. 하반기엔 그러나 언택트 생활화로 수요가 폭발한 반도체 등의 선전에 반등을 이뤘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1%,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이었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적표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순서는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궁금증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알쏭달쏭 육아 상식 시간인데요. 오늘은 초보 엄마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이유식에 대한 궁금증 물어보겠습니다. 초보 아빠들도 꼭 함께 보세요. 지금 19개월인데요. 8개월 정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시작한 건 6개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우유하고 같이 조금씩 줬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12개월부터. 5개월 반부터 책 보고 시작하면 된다고 해서 했어요. 만 5개월 됐을 때니까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이유식은 아기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만 4개월 지나서 6개월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다양하게 음식을 시작하여야지 알레르기가 적고 또 여러 가지 먹는 거에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이유식은 그 우유병에서 수조로 이행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어머니들 보면은 1, 2세 때 아기가 잘 안 먹는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러한 식습관이 다 6, 7개월, 8, 9개월에 다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흘린다고 엄마가 수저를 쥐고 강제로 먹인다거나 또는 아기가 잘 안 먹는다고 따라당기면서 1시간 내내 먹인다든가 이러한 습관은 지금부터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들 이유식이 먹는 양이 좀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대로 주긴 주는데 그 개월수마다 먹는 약이 정해진 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들은 항상 아기에게 얼만큼 먹여야 되는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그거는 아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때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하실 일은 영양가 있는 이유식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육아식으로 참고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가늠해서 하고 있거든요. 뭐 시기별로 따로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유식 초기에는 보통 끓여서 그 채 같은 데 걸러서 아주 곱게 해주지만 가면 갈수록 그 약간 다진다든지 잘게 쓸어서 주는 형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보통
9개월이나 10개월에는 아주 작은 조각을 삼키는 거를 습관을 들여야지 1, 2세 때의 식습관이 좋아집니다. 잘 안 삼킨다는 어머니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 보면은 대부분 초기 이유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9개월, 10개월에는 작은 조각을 삼키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 이유식이 워낙 양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매번 조리하기가 매우 힘든데요. 이거를 미리 이렇게 해놓거나 어떻게 양하는 효과, 이렇게 보관하거나 요리할 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유식이 한꺼번에 만드는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만들기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한 2-3번 먹을 거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뜨거울 때 바로 그 유리 그릇에 넣어서 바로 냉장 보관하거나 또는 고기 국물 같은 거는 좀 그 아이스 큐브 같은데 얼음 얼리는 데다 넣어서 이렇게 얼려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아서 좀 애를 먹는데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요? 이유식을 안 먹는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먹이시면 안 됩니다. 한 20분 정도만 먹이시고 안 먹으면 바로 치우시고 단지 그 다음 이유식이나 간식을 조금 땡겨서 주시면 됩니다. 또 어떤 애들은 잘 씹지 않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좀 그냥 넘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잘게 다시 다져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순서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매주 제공하는 인구 통계와 정부와 지자체 인구 정책을 소개하는 인구 이슈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년 경력단절 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기혼 여성 수와 비율은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혼 여성 수와 여성 인구 대비 기혼 여성의 비율은 2014년 973만 3천 명으로 전체의 64.8%였으나 해마다 감소하여 2020년에는 857만 8천 명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경력단절 여성 수는 2016년 1920만 4천 명이었던 것이 2020년엔 1500만 6천 명으로 역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혼 여성 중 비취업 여성 비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취업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취업 여성 규모와 그 비중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한다는 거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906만 3,300가구로 전체의 39.2%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인 4인 가구 비율은 20%로 감소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타깝게도 1인 가구의 증가는 결혼 기피, 출산율 저하와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 또한 새롭게 바뀔 텐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구 절벽과 저출산 문제도 새롭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육아 포커스 2월 1일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저녁 9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